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과 연대를 강조한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 행동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방한한 펠로시 의장은 잠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국적 항공기 100여 편의 운행 지연이 예상됩니다. 비대위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당원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상임 전국위가 이번 여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친 채 다누리를 실은 발사체는 오늘 우주를 향해 발사대에 세워집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7천여 명으로 사흘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유행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100명 안팎씩 증가하면서 78일 만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지속됐고 강릉 35도, 대전, 전주는 33도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타이완을 떠났지만 그 후폭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늘 낮 12시부터 중국이 타이완 해역을 준봉쇄한 상태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한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타이완 인근 해역에 떨어뜨리는 고강도 도발도 예상됩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예고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지금 중국 베이징은 11시가 조금 못된 시각입니다. 약 1시간쯤 뒤면 중국이 예고한 타이완에 대한 포위 훈련이 개시됩니다. 실사격 훈련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중국이 설정한 6개 구역에서 민간의 선박과 항공기 운행이 금지되는 겁니다. 이 6곳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 타이완의 주요 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바다와 하늘길에 대한 준봉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섬 지역인 타이완은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전략물자를 전적으로 해운에 의존합니다. 여차하면 타이완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중국의 강력한 경고 신호인 겁니다. 타이완의 한 예비역 장성은 중국 관영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이 향후 중국의 타이완 무력 통일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 구역이 타이완의 영해를 침범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타이완 국방부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중국군이 최근 신무기 발사 영상도 공개했다고요? 네, 타이완 작전 구역을 맡는 중국 동부전구가 지난 1일 저녁에 공개한 2분 26초짜리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은 날 공개된 인민군 창군 95주년 영상과 맞물려서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한 거란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동부전구가 공개한 영상을 자세히 보면 기존 둥펑 17의 첨두부와 색깔도 모양도 다릅니다. 첨두부를 흐리게 처리해서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원뿔에 가까워 보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마다 형상은 조금씩 다른데 둥펑 17처럼 첨두가 넓적한 글라이더형은 제어가 어려워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최근 이 원뿔형 발사에서
극초음속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보다 한 발 앞선 걸로 평가받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항모 전력에서 열세인 중국이 미국의 항모 전단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비밀 병기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의 훈련 기간, 군함이나 전투기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과 함께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타이완 코앞에 떨어뜨리는 고강도 도발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우발적 충돌이나 확전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조금 전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회담 내용에 대한 공동 언론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도착 장면 화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모습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국회 본관 앞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자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요. 그 화면은 저희가 라이브로 연결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타이완을 먼저 방문했고요. 어젯밤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국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국회에서 영접을 나왔고요. 이제 인사를 나누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회 접견실에서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오늘 양자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그리고 경제협력, 기후위기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동 언론 발표가 바로 있을 예정인데 공동 언론 발표를 한 뒤에는 국회 사랑제로 이동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오찬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네요.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국회 본관 앞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모습이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뒤에 어젯밤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지금 국회 앞에 도착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그리고 경제협력, 기후위기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본관 바로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공동 경비구역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만나는 것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남은 무산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국회 본관까지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영접을 나와서 국회 내부를 조금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아마 이 모습 뒤에는 접견실로 이동을 해서 양자회담을 곧바로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기후위기 같은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회담 내용을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로텐더홀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 본관 앞에까지 나와서 펠로시 의장을 영접을 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오후에는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고위급 인사가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에 만나는 것도 조율이 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휴가 중이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통화만 하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 네, 지금 로텐더홀에서 국회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때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오기 전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방문을 이유로 무력 시위에 나선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했을 걸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 인사들의 환송 속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출국 비행기에 오른 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확진으로 격리 상태여서 전화통화로 회의를 주재했지만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직후라는 시점을 고려할 때 중국 반발에 대한 대응책이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방문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력 시위에 나선 중국에도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가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There's no reason for Beijing to turn this visit,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policy, into some sort of crisis or to use it as a pretext to increase aggressive military activity.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 방문을 마친 뒤에도 성명을 발표해 이번 방문은 핵심 동맹인 타이완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타이완의 국제회의 참석을 차단할 수는 있어도 세계 지도자의 방문을 막을 수 없다며 중국 반발에도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불안했던 타이완 국민들은 이번 펠로시 방문을 계기로 미국에 더 큰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Maybe it could be a situation of Ukraine today, Taiwan tomorrow. Being a lot of Taiwanese reason for more faith that U.S. will similarly show a steadfast commitment to Taiwan security.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명분이 아닌 실익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습니다. 언론들은 펠로시의 방문 이전에도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뒷수습에 부심하게 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이 오늘 오후부터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일 오전 10시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타이완 직항편의 출발 시각을 오늘에 한해서 3시간 앞당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몇 편 정도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정부는 한 100여 편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항의로 중국이 오늘 오후부터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적항공기의 운항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국적항공기 100여 편의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 유효 시간은 현지 시각 오늘 정오부터 일요일인 7일 정오까지 사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6개 해역과 공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면서 훈련 기간에 항공기와 선박은 해당 지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타이완 직항편 운항 일정을 3시간가량 앞당겨 오전 7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에 타이완 타오유안 공항에 도착하는 직항 노선을 주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해 한국 시각 오후 4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항공편도 운영 중인데요. 아시아나는 예고된 중국 군사훈련 시간을 피해 타이완에서는 오전 11시 출발로 운행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항공편 운항 여부는 하루 전에야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도 화수, 금, 토, 일 주 5회 타이완 직항 노선을 운영 중인데 중국 훈련 상황을 보고 운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타이완을 지나는 동남아 노선의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 비행 시간이 15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비상대책위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상임정국위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헌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데 극심한 당 내홍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을 끌어와 이준석 대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당시 박민영 대변인이 이를 지적한 게 지금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이끌었다는 한 언론사 논평에 대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상당히 유감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날 비대위 출범이 곧 당대표 해임이라는 해석과 함께 명예로운 퇴진을 하라는 당내 목소리에 즉각 반발했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내일 상임 전국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당내 반발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죠. 네, 비대위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집중합니다. 앞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활동 기간과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놓고 당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자세한 내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파열음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이 내부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당원 당규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사고 시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전국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경선의 막이 올랐죠. 네,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ARS 투표와 제주, 인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표심 공략을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만난 뒤 경남과 울산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견을 밝히고 강훈식 의원은 제주에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청년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자들을 만납니다. 이른바 어대류 기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97세대의 단일화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학제 개편안 철회 요구와 함께 박순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박 장관이 내년 3월 장관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셀프 시한부 사퇴를 예고한 만큼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공사장처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만이라도 잘 지키면 노동자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텐데요.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더위 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홍은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작업자들은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야속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견뎌내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는 250명의 노동자들이 거의 5시간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목표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 막바지 조경 공사가 한창인데요. 작업장마다 여럿이 함께 투입되는 등 안전사고나 무더위에 따른 건강 이상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이야기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염이 아니더라도 30도 내외의 온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 속에서 외부에서 충분히 쉴 수 있게끔 외부에 지금 저희가 냉풍기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지하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분들이 항상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라도 조금씩 내려 더위가 덜한 편인데도 낮부터는 30도를 웃돌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선 작업장에서는 이곳 현장처럼 물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곳 건설사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더위를 식혀주고자 커피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5개 작업 현장에서는 이처럼 시원한 물은 물론이고 그늘진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폭염 경보나 주의보 등 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마다 10에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의 건강 이상 여부를 살피는 것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다 보니 다른 때보다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제 기준으로 벌써 1,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온 거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 산재 피해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모두 180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9명이 숨지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주의 온열 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 이와 별도로 서울시 이른바 안전어사대처럼 전국 각 지자체 소속 점검 인력이 불시에 현장 점검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은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작 택시 회사에서는 빈 택시가 남아 돌지만 운행할 기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택시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도 택시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 영업하기 전인 건가요? 네, 이곳에는 오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택시도 있지만 대다수는 놀고 있는 택시라고 합니다. 이 택시들을 운행할 기사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법인 회사에는 택시 12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속된 택시기사는 60명에 불과합니다. 가동 운행률은 30%에 불과한 셈인데요. 이 택시기사들은 생업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 대거 이탈했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두 번째는 택시 사업장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른 퀵서비스나 다른 업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법인 택시 면허 대수는 8만 5천여 개인데 택시기사는 7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9년 8월엔 면허 대수가 8만 7천여 개로 비슷했지만 당시 택시기사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3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보험료와 같은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법인 회사들은 택시를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요즘 승차난이 심각한데 정부도 택시 대란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우선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원래 요금의 최대 100%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택시업계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승차난이 해소되기 전까지 개인 택시 기사가 사흘에 하루를 쉬도록 한 3부제를 해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 택시 기사 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야간 운행을 꺼리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승차난이 계속될 경우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울 수 없도록 강제 배차하거나 택시 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무엇보다 택시 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차난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뾰족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택시 차고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7,894명으로 사흘 연속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며 78일 만에 300명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7,894명입니다. 전날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만 명 가까이 늘었고 2주 전보다는 3만 6천여 명 증가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10만 7,459명, 해외 유입이 4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증가한 310명으로 지난 5월 18일 이후 78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에는 196명, 2주 전인 7월 21일에는 107명이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100명 안팎씩 늘며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144명이고 치명률은 0.12%로 0.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병상도 점점 차서 중환자 병상은 32.7%가 사용 중입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도 48.8%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하루 전보다 3만 명 넘게 늘면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20만 명 이내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가천대 교수팀이 예측한 자료를 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하루 확진 25만 명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로 신규 환자 정점을 이룰 거라는 건데요. 다만 유행은 다소 길게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청장은 앞으로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보다는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으로 흔히 지방흡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도 지방흡입 시술 뒤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글우글해진 팔에 선명히 남은 바늘 자국. 시간이 갈수록 피부는 처지고 체형은 비틀어집니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의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지난 3월 이후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상반신에 피부 섬유화가 진행돼 어깨 위로는 팔도 못 드는 상태가 됐습니다. 미세 작업을 해야 되는 순간들에서 이게 통증이 갑작스럽게 심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손이 움찔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생기면 너무 아찔한 거죠. 참다 못해 시술받은 병원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그냥 그쪽에서는 시간이 답이다.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좋아진다. 어떻게 시간이 되면 풀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모른대요. 알고 보니 이 병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기계로 자가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돌아오길 바라고만 있습니다. 체형 관리를 위해 받는 지방흡입 시술은 체내 지방을 직접 제거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문의조차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흡입을 포함한 성형외과 시술 대부분의 부작용이 수술 직후가 아닌 길게는 몇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모두 143건. 증상이 악화하거나 감염으로 고생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 이상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술 후의 관리가 중요하니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지방흡입 시술을 홍보하는 병원 중엔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병원을 찾아갈 경우 각종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술 중 혈류량이나 전해질 불균형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해야 합니다. 체형을 성형하는 성형수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문가들은 되도록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료인인지 예후를 제대로 확인하고 책임지는 곳인지 따져본 후에 시술을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고 학교에 못 나갔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급 분리 조치만 내렸습니다. 만 8살인 가해 학생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지 교육적 치료나 상담이 우선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최모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인 딸 A양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양이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발견하고 아이가 놀랄까 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 사진을 찍었구나, 이거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그 순간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최 씨의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는데 같은 반 짝꿍인 B군이 A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최 씨는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과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만 시켰습니다. 학폭위는 B군의 협박, 보복성 접근도 금지했지만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의의 결정에 따른 거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고의성 등등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다 근거 있게 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급 교체도 사실 중하다면 중한 거거든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학교폭력 선도 조치 비율을 보면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으로 가해자를 피해 학생과 실질적 분리한 건 3%에 불과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성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분리시키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한다거나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차량 절도나 음주난동, 폭행 등 어린 10대들의 돈 없는 범죄 행각이 잇따르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엄벌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에도 5일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대구는 37도까지 치솟는 등 사람 체온보다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작은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전남에 최고 6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은 지금까지 그 표층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조차 신비에 가리운 채였으며 소련은 1959년부터 루나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달 탐사선과 창수선 발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지구의 밤을 밝혀온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달에 남깁니다. 냉전 이후 주춤하던 세계 각국의 우주 탐사 경쟁은 2000년대 이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2016년 개발을 시작한 달 궤도선은 KPLO로 불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한 다누리는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이 가운데 핵심 임무는 한국형 달 착륙선과 나사의 유인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겁니다. 달 정밀 지도 제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달 상공 100km를 돌며 1년 동안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국에 이름을 올립니다. 다누리를 시작으로 지구 중력을 벗어난 심우주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발사를 하루 앞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발사장에서 팔컨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다누리는 팔컨 9의 점검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생겨 발사가 이틀 연기됐는데 스페이스X 측은 발사체를 포함 내일 오전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날씨의 급변 상황만 최종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주된 포인트는 위성의 상태가 다 준비되어 있는지 이미 그거는 저희가 어제 다 통보를 했고요. 발사체 준비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사체 조립까지 다 완료한 상태라 큰 이슈는 없고 남아있는 건 아마 이제 기상 조건일 텐데. 다누리는 발사 40분쯤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44분쯤 달 전위 궤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4개월 반 동안 나비 모양의 궤도를 따라 약 600만 킬로미터를 돌아와 12월 16일 달 궤도에 도착합니다. 발사일이 예정일보다 이틀 늦춰졌지만 달 상공 100km 위 임무 궤도에는 예정대로 12월 31일에 진입합니다. 이후 내년부터 1년 동안 다누리는 하루 12번 달 상공을 돌며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6개로 달 뒷면을 포함해 표면 입자와 미세 구조 등을 담은 달 전체 평광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달 착륙 후보지 물색, 세계 첫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 등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 궤도인 달 고도 100km의 고도에 안착을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요. 2023년 2월 1일부터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밖 탐사에 나서는 다누리. 다누리가 올해 말 달 임무 궤도에 예정대로 안착하면 대한민국의 심우주 탐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골드러시에 빗대 문러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냉전 시대에 이어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 개척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 SLS입니다. 곧 오리온 우주선을 달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SLS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 10여 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발사체입니다. 올해는 무인 달 궤도 비행, 내년에는 유인 비행, 2025년에는 사람을 달로 보냈다가 귀환시킬 계획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달 탐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중국이 2년 뒤 달 뒷면 샘플 채취에 도전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10년 안에 19개국과 유럽 우주청이 106개에 이르는 달 탐사 미션에 도전합니다. 달 개척 시대 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일교차가 300도에 이르고 자외선과 우주방사선, 돌진하는 소행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지방에는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해하면 사람이 숨 쉴 때 필요한 산소와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적은 연료로 발사체를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기지 건설입니다. 달을 전진기지 삼아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New technology so that we can send humans to Mars.
and returned safely. And so this is indeed a golden era of space exploration. 희귀한 자원을 탐사하는 것도 달 탐사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달에 쌓여 있는 헬륨-3는 기술이 따라준다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때 연료로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 저궤도를 무대로 한 우주 기술은 민간 기업에 많이 파급됐습니다. 이젠 달로 향하겠다는 우주 강국들의 선언은 새로운 차원의 기술 개발을 정부가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에 도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일단 전화 통화를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혼선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대만에 갔는데 중국이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로 왔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대통령이 만난다 안 만난다 다 좋은데 일정한 철학과 원칙 하에서 안 만나기로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안 만나느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또 전화를 하고 뭔가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 편의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펠로시가 당장 대만만 간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보면은 싱가포르 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총리 만나고 말레이시아 가서 총리를 만났거든요. 또 다음 내일 일본 가면 기시다를 총리를 만날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중국 화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나름 손님으로 왔으니까 만난다는 부담은 우리보다 적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입장은 오락가락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원칙과 철학이 없으면 양다리 걸치는 게 굉장히 양쪽에서 어렵다고 흔히들 비판받는 게 양다리 외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철학과 비전을 정확히 밝혀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펠로시 의장이 갖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봤을 때 그래도 만나는 게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만나야죠.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의전이에요. 근데 공항 의전부터 삐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공항 의전부터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사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대통령 만나는 문제, 신 의원도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글쎄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단 잘 모르겠고요. 휴가 때는 대통령 휴가 때는 외빈을 안 만났다 그러는데 그런 원칙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그 사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외빈이 오면 휴가가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어도 바꿔가면서 만났던 것이 그 사이에 대통령실 내지는 청와대 관행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 정권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 얘기하는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만나야 되고요. 더군다나 펠로시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바이든하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의전서열 3위고 저기 권력서열 3위 이거 다 맞는데 그보다도 훨씬 미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정치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 라인, 안보 라인 쪽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인적 개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외교 안보 라인도 책임져야 됩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공항 의전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지금 아마 어제 저녁 9시 반쯤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에 이제 미군 이제 항공기를 타고 내렸을 때 보면 사진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마 새로운 골드버거 대사
예. 카메라,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쪽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제 도착한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굉장히 좀 어색한 환경이 어찌됐건 신경민 전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펠로시는 완전 미국 정계에서는 거물이에요. 왜 거물이냐? 아시는 대로 권력세력이 3위라 그러지만 2위인 부통령은 흔히들 뭐 상원의장만 하잖아요. 해리슨은 상원의장만 한다고. 예. 그러니까 권력세력 3위인 하원의장이 사실은 권력세력 2위처럼 돼 있었고 그래서 대만 갈 때 항공모함이 뜨고 전투기가 떠서 옹호해 어떻게 보면 경화는 그 정도 인물인데 왔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안 나갔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대통령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한 끝에 결정됐다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우리 국가의 방침으로 우리 안 나갔다. 근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게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정말 외교적 결례다. 아니 미국 정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 거물을 모시다 오는 마당에 저는 결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외교가에서는 큰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예, 영접 현장에 우리 정부나 국회 측 인사가 한 명도 없었던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겹치면서 전화 통화로 대신하기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의전 홀대 논란이나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그 한미 동맹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의회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도 상원이 물론 외교적으로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원은 예산에 있어서 주무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하원의 주 업무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속 예산을 만지거든요. 그 하원 또 외교위원회 또 국방위원회 이런 데가 목소리가 있고요. 물론 상원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교 국방에 대해서 1차적 목소리를 갖는 건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하원 의장이라고 그러면요. 미국에서의 하원 의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장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의 당연직이죠. 예. 당연직이기 때문에 상원의 의장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 개념의 의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원 의장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는 설명이 너무나 궁색해 보이고요. 예. 물론 지금 뭐 외교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뭐 이 사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처리는 외교적인 상식과 관행과 여러 가지 룰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나라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분단 국가고 남북한 대치 상황이 있고 미국의 국방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매우 유치해 보이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예.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고요. 마침 외교장관은 지금 뭐 출장으로 외유 중이라고 변명을 합니다마는 변명이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에 뭐 산에 올라가 있으면은 혹시 달나라에 있다면 통신이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산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통신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청와대에 이 주무 책임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미대사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책임이 있고요.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예. 과정 뭐 다 떠나서 일단 만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만나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그렇게 동맹과 가치를 중시한다는 그렇게 천명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오는데 이렇게 안 만난다. 심지어 우리 다 기억을 하잖아요.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심지어는 하원의원조차 오면 대통령 만났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거는 맞다.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자 이런 식이라면 중국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을 언제까지
중국이라는 나라 잘 아시는 대로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약점을 보이면 보일수록 끝까지 더 요구하는 그런 외교적 패턴을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정도 가지고 손님을 왔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는 이런 문제라면 중국의 약점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완강하게 버틸 건데 아이고 시진핑이나 왕이 외교부장이 어떻게 외교하는지는 국제무대에서 정평이 나 있단 말이에요. 전랑 외교라 그래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뭐 걱정이 많이 된다. 특히나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화교가 많은 나라들도 다 오는 손님 많이 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양보나 중국을 의식한 너무 자세 낮추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어색한 장면이 지금 오늘 연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논란이 더 되고 있는 게 사실 처음에 안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조율 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다시 안 만난다고 조율도 없었다고 했고 결국에는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고 이 과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외교적인 전략과 뭐 숙고 끝에 나온 결론이기 믿고 싶어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좀 뭐 왜 이리 왔다 갔다 하지 오락가락하지 우리가 뭐 약점을 잡혔나 중국에 너무 의식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건 참 많이 아쉽죠. 그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변화하는 거는 없게 될까요? 아니 이게 지금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전화 통화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데 다시 만나는 거는 모양새가 더 이상한 거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JS에도 가고 뭐 간다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게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말 국익이 우리의 근본 국익을 무엇이냐 하는 대목에 대한 철학이나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얕보질 안 한 거야. 저 나라는 작지만 말로 철학은 있는 나라다. 원칙은 이해는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은 양쪽에서 다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는 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참모들 책임론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제 입장에서 뭐 참모 책임까지 언급하는 건 뭐하고 적어도 정부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오산공항에 왜 아무도 안 나갔는가?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혼선을 빚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좀 다시 리뷰를 해봐야 돼요. 점검을 외교 안보 라인에 점검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국가 정상들과는 만나고 또 만날 예정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만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한 부담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느끼겠죠. 근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회의와 논의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은 참모들의 설득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쪽을 뭐 60대 40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우르르 따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소통의 문제였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휴가 갔다 오면 대통령 휴가 이후에 좀 대통령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또 어저께 연극 같은 걸 보면서 이 연극의 그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이 달라지려고 하는 거라는 사인을 조금 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아직도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참모들이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참모들의 실력이 없는 것인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 석 달이 아니라 사흘을 했더라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펠로시 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언론 공동 발표가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까? 글쎄요, 국회 차원에 하면 펠로시 입장에서는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차원의 뭐 카운터 파트이긴 하죠. 다들 스피커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라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함직한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다 우리 정부의 일정이나 입장을 다 뭐 아니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하늘이 정무과에서 뭘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 그래도 정치 일정까지 다 꿰뚫고 있는 그 팀에서
대통령을 못 만난 사실에 대해서만 찜찜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야당 소속 뭐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계를 갖고 있는 거다. 당장 중요한 것은 JSA 가는 이런 게 아마 좀 더 의미 있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예. 현재 그런 공동 언론 발표를 그 외신들도 생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방금 들었는데 그만큼 또 한미 동맹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까요? 지금 특히 중국 방문 이후에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요. 얼마나 의식을 하겠습니까? 예, 타이완 방문했죠. 타이완 방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쪽의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예. 저건 50년대에 굉장히 극한 대립이 있었고 90년대 후반, 중후반에 대립이 있었고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에 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고 그다음에 중국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의 후속 작업을 국회의장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당부를 했을 거예요. 특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 배석을 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한미 관계 전반에 외교, 국방, 정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그 상하원의 주요 지도자들하고 공유가 되는 거죠. 그 돌아가고 나면 반드시 그 리포트를 써가지고 쭉 돌리거든요. 회람을 시키고 그 회람 시스템이 미국 정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국회의장하고 하는 거지만은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틀림없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해서 차이 총통을 만났을 때는 미국과 대만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거다. 이번 방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강한 발언이긴 하죠. 판문점 가서도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판문점에서 뭐 중국을 겨냥한다기보다 뭐 국제 관계에 대한 특히 저 판문점 너머에 저 있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나름의 미국의 시각을 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올 것 같아요. 방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좀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돈다는 사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외교관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특히 철저한 게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나서는 꼭 보고서를 다 씁니다. 이게 그걸 모르고 만났던 한국 분들이 많이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뒷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 스노든의 그 보고 다 나왔잖아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과의 한 사람이 다 어떤 보고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깨알같이 적어서 본국에 보고했던 게 다 나중에 그게 쭉 나온 거예요. NSA 자료가.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철저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따라오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펠로시를 따라오는 모든 스텝들이 많을 겁니다. 정보기관도 있을 테고 한데 한국에 와서 듣고 보고 들은 뭐 북한에 대한 판단, 한국의 정치 정세에 대한 걸 모든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파일화되고 문서화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지도부 간에 적어도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람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태도, 뭐 대북관 이게 다 나올 거라고. 만나본 사람들의 은행에서 나오는 이런 거. 굉장히 그런 점은 우리가 만날 때 아무리 우방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고 미국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미국인들의 정보관이에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마 공동 언론 발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그 회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지금 보시는 이 장소에서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발표는 진행이 되는 대로 시작을 하는 대로 또 현장 음을 키워서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그 공동 경비구역 방문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신경미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펠로시는요
자기 정치 생활을 통해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의회 생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뒀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구가 캘리포니아 쪽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쪽에 굉장히 많은 아시아 인종이 살고 물론 한국인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예.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태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왔던 대표적인 하원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록을 쭉 찾아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하는 그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피력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가 분명히 이번에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판문점에 가면은 아마 전 세계 언론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국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판문점에서 보이는 펠로시의 발언과 행태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예. 그 대북 정책에 우리한테도 주목이 될 멘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언론들이 이 JSA에서의 그 펠로시의 행보에 대해서 예. 주목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김진표 의장한테도 귀띔은 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내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못 말리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가는데 그러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그래서 뭐 항공모함 뜨고 이 난리가 다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큰 대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저렇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지금 펠로시 의장과 김진표 의장의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펠로시 의장이 이제 판문점에 가는데 어디까지 접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영상이 공개됐던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안 했죠. 그 정도는 국내 문제니까 안 할 텐데 흔히들 왜 가서 보면은 JSA 대대인가 가서 하고 왜 북녘을 쳐다보는 그 코스 있잖아요. 그 뭐 망에 설치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 식민 선생님께서 미국에 계시니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인데 그 아시는 대로 샌프란시스코라는 게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계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보니까 외신을 유심히 보니까 거기 중국 분들은 대만 방문하지 마, 타이완 방문하지 말라고 지역구 우리말로 하면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위를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지 말라. 긴장이 더 높아진다. 우리 뭐 본토와 대만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고 또 하나 기억나는 대목은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왜 연두 교수라고 하는 읽을 때 뒤에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연설문을 찢던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 펠로시 패션이다. 빨간 옷을 입으면 전투복이다. 우리가 한국 언론들이 하는 뭐 그런 해석 비슷하겠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의 미국 여성 대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어찌됐건 JSA에 가서 진짜 북한과 중국을 북한을 넘어선 더 위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왜냐하면 그 외신 기자들이 따라갈 테니까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 물어보면 어떤 답변을 할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 답변에 따라서 또 북한이나 중국의 반응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오겠죠. 지금 아마 중국으로서는 최대한의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따라가고 있을 거고요. 이 문제가 이제 뭐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도저히 지금 짐작이 안 가는 순간이고요. 글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여기서 화두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윤석열 행정부나 정권이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번 펠로시의 방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교나 이 안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매우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압박을 가해올 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참모들의 능력이나 대응 태세, 대비 태세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불안감을 저도 갖고 있고 외교안보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저는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이 외교안보 스텝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 점검, 우리의 원칙과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인 만큼 지금이라도 고민해서 적절한 대응을 내놔야 됩니다. 그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하원 여당 원내대표인데 이 대접밖에 못 받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대접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항용하는 말로 대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거는 이게 유심히 볼 거 아닙니까? 한국이 어떤 태도냐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우리와 동맹을 하면서도 중국하고도 일정한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는 상식처럼 알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의 대표도 하나 안 나오고 대통령도 못 만나고 전화통화만 하고 국회의장을 만나고 다시 쭉 그 JSA 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 코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펠로시 개인의 감정과 기분도 있지만 적어도 보여주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외 전략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이 대한민국 정부는 뭘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함직한 대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음직한 동맹을 말로는 동맹이지만 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동맹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파트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다 미국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죠. 아니, 또 중국을 의식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없이 어떻게 다 만사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근본 이익을 지킨다는 그 전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보면 미국에도 그 지점이 잘 안 보여지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끼리는 그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뭐 틀림없이 북한 얘기 할 거고요. 뭐 중국 얘기를 거기서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전화 통화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분이 많이 상해 있을 거기 때문에 의례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 펠로시 의장이 가는 장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만을 갔고요. 지금 그 공동 경비 구역을 가지 않습니까?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을 간 게 너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다 이런 비판도 좀 하더라고요. 미국 언론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것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지금 긴그리치 하원 의장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고관들, 장관급들이 가는 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갑니다. 이 타이완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을 중국이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예민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장관들은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원 차이나 폴리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원 차이나 폴리시를 수용을 하는 조건으로 90년대 그 미중 갈등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 차이나 폴리시에 어긋나는 인사의 방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 차이나 폴리시 90년대, 96년 그게 7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으로서도 엄청난 사변이고 이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고 틀림없이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스탠스를 계속 요구받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민감한 그런 지금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방향과 흐름을 결정을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국회 오픈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고요.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요. 옛 공산권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중국과의 악연이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중국의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강하게 반발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타이완 방문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를 또 찾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오픈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담을 마치고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김진표 의장도 많이 궁금하겠죠. 이게 타이완 가서 뭘 느꼈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함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뭐 저는 중국과 북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라 보고 정치인으로서도 대화도 있을 테니까 저는 뭐 계속 길어질 거다. 그리고 펠로시도 한국 정치인들하고 많이 아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여성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도 많이 찍고 했던 데도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좀 한국 쪽에 관심이 많은 그 하원 의장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한번 물어보고 서로 뭐 환담도 나누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발표문도 보면 공동 언론 발표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언론 발표, 조인트 프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기자회견을 뭐 짤막하게 서로가 이야기하고 아마 기자들 문답을 받을 텐데 저는 우리 한국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면은 전 세계적인 초점, 중국과 북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시 한번 제3에 가서도 그럴 거다. 이 패턴에서 유지될 겁니다. 혹시 오늘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때 대만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까요? 본인이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를 집중할 거고 중국의 지금 그 아주 과잉 대처 이후에는 언론에 지금 첫 번째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전망을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틀림없이 그는 김진표 의장하고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금방 얘기했던 중국 문제, 북한 문제 뭐 다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관심사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 공동체 문제하고 치포로 상징이 되는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뭐 이런 무역 관련 지금 이런 것들이 중국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의 줄, 중국의 내수까지도 탁 목을 잡는 뭐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치포의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의 60%를 외국에 의존을 하고 주로 이 사국에 의존, 네 나라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치포 동맹을 만약에 미국이 주도를 해간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자기 목을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아마 이 틀림없이 관심을 가지고 펠로시도 관심이 있을 거고 김진표 의장도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공동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쿼드 문제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무역의 문제까지 포함을 하려면은 이 얘기가 아무래도 길어질 거고요. 특히 이제 여야 원내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야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펠로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양하게 다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지금 정리해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것 같고요. 예. 이 다들 또 말들이 긴 분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기 학식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또 외교적인 식견도 자랑하고 이러면서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YTN 같은 회사들을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 회담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저희도 모르겠고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게요. 배가 고프면 끝날 거예요. 예, 생각하면 또 금방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가 잠시 뒤에 열리게 될 것으로 일단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뭐 타이완, 중국과의 역학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뒤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외교 전략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포괄적 동맹 관계를 다지면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달 열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따른 영내 긴장 고조에 대해 정부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기류가 역력합니다. 미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중 갈등 심화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도화선으로 미중 갈등이 인권 문제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 전방위로 확산할 경우 정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조만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핵과 경제안보 등 양국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치포,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해선 중국 측의 회유와 압박이 예상됩니다. 앞두고 있는 치포와 관련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압박할 수가 있죠. 정부는 가치 외교의 틀 속에서 한중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윤석열 정부 대중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한 소식 이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앞선 대담에서 이 현장 연결해서 언론 발표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 20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35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어요. 36년째. 6년입니까? 36년째.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엄청나죠. 지금 뭐 흔히 권력서열 3이다, 의전서열 3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내 정치 차원의 서열은 2등으로 보면 됩니다.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외교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 정책 차원에서 미국의 하원 의장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10등 바깥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제일 세고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 부통령, 그죠? CIA 국장 이런 분들이 이제 상위 10등 안에 톱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정치적 영향력, 국내 정치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무장관한테 압박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런 권력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지 맨날은 못 하죠.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다. 이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다만 명백하게 미국의 현재 정치 구도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이 가장 강한 정치인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지금 공동 언론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김진표 지금부터 국회의장과 한미 함께 양국 모습을 의장님의 드러내는 회담 현장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님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현직 미국 하원 의장으로서는 20년 만의 공식 방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장 취임 이후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결과 먼저 양측은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서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화 방안, 그리고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또 다른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 코리아 스터디 그룹, 의회 외교 포럼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본 협의를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낸시 펠로시 미 합중국 하원 의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Speaker. We began our meeting by congratulating him on his election as Speaker on the 4th of July. 7월 4일에 We took 선출된 것으로 great pride 축하하면서 in 시작을 that 했는데요. significance of that day. 그것이 날짜가 굉장히 Mr. Speaker, 중요하고 thank you so 연관이 much 있다라는 for the 생각을 opportunity 했습니다. for 다시 us to 한번 engage in interparliamentary discussion 양의회 about 간의 so many 논의를 issues 여러 of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할 concern.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저희가 뭐 여성 군에 대한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보에 대한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시급한 상황에서 이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이러한 관계가 정말로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라고 발전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 그리고 거버넌스를 의회 간의 그런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이니시티브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간의 논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대표단께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레고리 믹스 뉴욕주의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70주년 양국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한 미국 한국 용맹법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한군인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민간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데벤의 세입지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워싱턴주 하원 의원이십니다. 또한 이 의원단에는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시카고 일리노이주 의원께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자가 이름이 좀 어려우시니까 성이 어려우셔서 라자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잔혹한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한국이 지원을 보여주신 데 감사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신 앤디 킴 의원이십니다.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리더십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이고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리고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왔었고 또 의회도 왔었고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의회 간의 관계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것도 의회 간의 관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의회에서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 봤었습니다. 2015년에 방한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 위안부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우호가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경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죠. 얘기하면 거버넌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공동의 가치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을 이기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고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논의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회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가 정상 간의 논의를 뿐만 아니라 의회 간의 협력도 이것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오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국 의장님의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리 안내드렸지만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공동 언론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그 김진표 의장 국회의장 발표문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미 의회 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하면서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이죠. 예. 1953년에 이제 한미 동맹 방호 상위 조약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 이제 국회 지도자가 합의했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미 의회에 또 한국과 관련 있는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법도 있고 인프라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 협력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예. 사실 관심사가 혹시 중국이라든가 뭐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지 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뭐 두 분 다 말씀 중에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없고 단지 한미 관계 개선 또 한미 동맹 이런 부분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타이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향후에 뭐 오찬을 할 때라든지 JSA 방문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체도 사실은 타이완을 방문한 것 자체가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저렇게 웃으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타이완 해역에서는 지금 중국군의 실사격 훈련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각으로 12시부터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례가 없는 군사적 위협적 도발 행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 주변 해역은 군사적 긴장이 아마도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50여 년 만에 가장 고조된 상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폭풍에 대해서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느 정도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타이완 쪽이나 중국 얘기보다는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 쪽으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긴장 상황이 예고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미국 언론의 분석을 좀 인용을 해보면 아무래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올해 말이 하원 의장으로서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하원에서 민주당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원 의장 바뀌어야 됩니다. 하원 의장은 다수당의 원내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낸시 펠로시 의장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정치인으로서 경력의 마지막에 어떤 멋있는 이벤트, 인상적인 외교적인 성과, 세계적인 주목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미국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 타이밍상으로.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이번 중간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게 개인 차원에서 존재감 과시라는 차원에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뉴욕 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이런 쪽에서는 뭐 사설이라든가 유명 칼럼니스트의 글을 통해서 가지 말라. 간 다음에는 수습을 잘해야 된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아마도 한쪽에서는 굉장한 지금 환영을 받고 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환영을 받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매우 무모한 행위였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담이 되는 행위였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여행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펠로시 의장이 가진 그런 상징성이 있을 거고요. 중국 역시도 올 가을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열리는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5년을 더해서 15년까지 가는 3연임 절차를 이제 밟게 될 텐데 이게 지난 4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은 과거 모택동이라든가 또 등소평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유의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원만한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만 통일 문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대만 통일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그런데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이완 쪽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타이완은
어떻게 보면 반란 지역이거든요. 예. 미수복 영토 지역이고 중국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예.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타이완의 그런 지도자들을 미국의 지도자가 가서 부추기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뭐 완전히 거스르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예.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서 유사한 일을 또 계속하고 그러면은 대만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도저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알았다 그래요. 예. 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예. 왕이 외교부장한 중국 외교부장한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사실 귀뜸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쿠션을 좀 준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괄호 열구가 있죠. 예.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의장이 간다고 저렇게 고집을 표현이 못 막는다. 그렇지만 가도 미국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그걸 가지고 화내지 말라. 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또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냥 하원 의장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받아달라라는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동도 있고 이중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 예. 어떤 거는 수위 조절도 합니다. 실사격 훈련 같은 것도 사실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사실은 한 달 전에 다 얘기를 들었으면 예. 타이완 오기 전에도 사실 사격 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큰 긴장이 고조가 더 큰 긴장이 고조가 되겠죠. 네. 예. 지금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 그렇다면은 날짜 같은 걸 이렇게 조절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만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된 어느 정도 계산된 범위 내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다. 예. 그것의 최대 범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것은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인 전투까지는 가진 않는 예.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11월 행사를 하기 이전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했다라고 예. 하는 국내 정치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예. 그 범위 내에서 수위가 조절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강력한 실사격 훈련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타이완 전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네. 6군데에 걸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며칠 동안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예. 경제보복 조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작은 수위가 낮았어요. 앞으로 며칠 이내 한 단계 더 높여서 예.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타이완 정부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조치 반발은 더 세질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예. 그 정도의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짧게 네. 이제 중국의 입장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미국이 타이완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예. 타이완이 원래 중국이 아니고 타이완이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타이완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하고 싸우다가 1971년, 72년에 키신저 장관이 중국에 가면서 타이완을 배신한 거죠. 예. 동맹국을 배신하고 적대국인 중국하고 국교관계 맺었잖아요. 예. 미안한 거죠. 타이완한테.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때 이미 타이완 관계법이라고 해서 타이완을 보호해 주겠다고 법률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타이완과는 동맹에 준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타이완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세계에서 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탑 2가 됐는데 예. 타이완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동맹국의 범위에 들어 있어야만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타이완은 너무나 보호를 해야 될 중요한 지역이고 예.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전 세계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뭐 수십 개가 넘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모범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전히 군사 지원을 하지만 성공 사례는 2개입니다. 1번이 대한민국, 2번이 타이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면 이렇게 된다 할 때 이제 한국과 타이완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외교는 또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서울은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이 31.7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한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전남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은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중부 곳곳에서도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무척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